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일 양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자는 단 15명,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본은 논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시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일 양국에 제안했습니다. 자, 먼저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가 흔히 약어로 ICJ라고 하는 예.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이 국가 간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쟁의 요소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입니다. 예. 대표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사법기관이죠. 유엔의 그 기관입니까? 예, 유엔의 6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엔 총회, 예. 모델이사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바로 국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 산하 6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런 국가 간의 이러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예. 해결하는 것이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예. 근데 ICJ는 당사자가 이제 국가 간이죠. 그에 반해서 그럼 국제형사재판소는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2002년 7월 1일 날 발족한 기관인데 21세기 돌아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죠. 어떤 내용을 다루냐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우리가 말하는 집단 살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위안부 이런 어떤 피해 같은 반인도적 범죄, 그다음에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런 대표적인 국제 범죄라는 걸 다루는 기관이 형사재판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ICJ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분쟁을 국가에 한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형사재판소는 다르죠. 예. 일단 당사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보장이사회도 개소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일을 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주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예. 여기는 ICC 이제 검사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한일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양국 중 한 곳이라도 회부를 제기하면 이게 판결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일본이 계속 국제법을 앞세워서 예. 국제법을 엉터리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예.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간에 국가 간에 이제 문제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ICJ는 일국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 자체가 당사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임의 관할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재판 같은 경우는 A, B 이제 이 사건 주체가 있으면은 재판을 국내 재판 법원에서 부르게 되면 A, B 두 사람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제 관할권인데, ICJ 같은 경우는 A, B가 합의를 해야만, 만약에 A는 주장하는데 B는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성립이 아니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ICJ의 그 36조의 선택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임의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ICJ에 내가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겠다. 옵셔널 클로즈에서 선택 조항인데, 그 조항을 수락한 국가, 만약에 AB 국가 모두가 선택 조항을 수락한 국가라면은 A가 문제 제기하면 B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 한일 간 어떤 경우냐. 일본은 그런 선택적으로 소락한, 경제가를 소락한 국가예요. 예. 근데 한국은 그런 소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노 해버리면 그 자체가 대단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 분쟁 기구로 가져가서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민간 위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양국 국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에서 좀 주도하기는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 ICJ의 관할의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예, 예. 개인이나 민간 기구에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민간의 주도를 하고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판단해서 이 ICJ 제소 문제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학에서는 제소 적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CJ 당사자 자격, 예.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건 국가만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는 주장하더라도 그 실제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예. 제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국제사법재판소 이외에 다른 국제기구 제소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예. 한일 간에 이게 정말 오래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실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근데 이제 양국 간에는 사실은 그 국제조약인 1965년 일본 조약한 한일 청구 협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일 청구 협정 규정 가운데도 그냥 양국가 간의 미해결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국 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 헌법 부작위원회에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해결하라. 이 헌법의 의무를 받아서 지금 조약 속에도 규정이 있다면 이 문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제 이번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의하거나 중재인에 얘기했더니 일본이 바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랬던 일본이 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가 예. 자기들이 했는데 한국이 거부를 했다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먼저 그런 국제법 위반을 일본이 항상 해왔다는 거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나. 그 나중에 우리 뭐 또 독도 문제도 얘기할 겁니다만 독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지금 뭡니까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98년도입니다. 예. 그때 당장 일본이 뭘 했냐니까 그 한일 협정 아래에 있는 그 한일 어업협정이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파기를 버렸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그 합의하에 유해기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거두절미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뭘 국제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본이 국제법을 앞세운 국제법 위반이 그런 걸 항상 하면서 다시 이런 국제법을 또 포장을 하고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건데 양자 간에도 이런 합의 사항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했지만 이 부분을 계속 거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재판소도 하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집단 살해, 그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예. 이번에 침략 중대한 범죄인데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 ICC 그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규정 속에 무슨 그 단서정을 두고 있냐니까 예. 2002년 7월 1일 설립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예. 굉장히 일본이 이 부분이 소급된다면 그냥 이 처벌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예.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범들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한테 어필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서조항 때문에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쩌면 이 국가끼리 문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CJ가.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한 겁니다. 예. 자,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촉구한 건 그 어느 정도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닐까. 예. 실제로 승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요? 예. 예. 지금 이제 ICJ 언급이 됐으니까 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인데요. 예. 우리가 그 국내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돼서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유사한 사례가 ICJ 2012년 판결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흔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태리와 독일 간에 전시 강제 노동을 당한 이태리 피해자가 있어요. 아, 좀 유사하군요. 우리와 일본 관계에서. 예. 그런 부분이죠. 예. 페린이라는 피해자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태리 법정에서 재판 요즘에서 이 불법에 대한 피해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이태리 차원에서 ICJ 문제가 제소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간에 이 문제가 소송이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오늘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태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과가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아, 독일이 이긴 겁니까? 독일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판결이 맞는가? 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이 독일이 성사한 내용을 봤더니 딱 우리가 지금 일본이 떠드는 얘기 하나 있죠. 주권 면제. 아, 주권 면제. 이런 문제가 딱 부각이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어떤 소송 당사자로 끌어들여가지고 예. 주권 문제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국제간섭법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적용해서 사실은 이태리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주권 면제가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들이 바로 놀랐던 부분인데, 근데 그 주권 문제라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이 재판정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우회를 하겠죠. 우회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무집단 살해, 반의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반드시 국제사회가 인정하겠다 해서 ICC가 다루는 범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게 성립되어 온 과정 속에 오늘 국제법에도 국가끼리 합의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있고 이것이 계속 국제사회의 어떤 관례로 내려온 관습법이 존재해서 그게 이제 국제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바로 지금 이 주권 면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인데 그런 주권 면제는 어떤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한 건데 오늘 그런 주권끼리 합의하는 상위의 법으로 강행규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뉴스법에서. 그게 뭐냐면은 국가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깨뜨릴 수 없는 그 추후에 다시 이게 이 정도 그런 어떤 강행규범을 깨뜨릴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라야만 이것이 깨진다 할 정도의 규범. 이게 하나 상위의 이제 규범, 강행규범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반의도적 범죄,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페리니 같은 경우 불법 행위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체 규범에서는 당해법에 입각해서 이기겠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주권 문제를 얘기하다가 슬며시 우회를 하더니 결국 뭐냐니까 절차적으로 독일이 이 부분 배상하고 이런 부분이 불법 행위라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라든지 특히 일본 국민들이 패닝 사건을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거예요. 강행규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얼추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절차 규범 이렇게 해서 그런 불법 행위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여러분 사실 그런 내용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제 보여지는 이유가 패닝 사건만 해도 양국 간에 이제 전쟁에 가서 이게 처음으로 언급된 사건인데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1990년 이후로 유엔사의 인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65년 한일 정권 협정은 끝났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 이게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 인권 차별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등등 유엔 인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계속 이제 심지어 렌즈까지 동원해서 이제 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두 번째 성노예 피해가 아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인권 문제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판결 유엔산에 ICJ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유엔 전체의 그런 주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ICJ 자체도 전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은 굳이 이미 다 나온 얘기를 ICJ 가서 혹시 모를 유형성이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패데믹 같은 흡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만 위안부 문제 승소할 가능성 몇 %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거를 제가 성수한 이걸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일본이 문제를 발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쭤볼 게 많은데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